이 입시에서는 되게 이제 어떤 그 시대에 따른 요구가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번에 보여드렸던 멜라민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뭐냐면은 뉴스에도 나올 법한 얘기들이 그 입시 문제에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내가 봤을 때는 에너지. 이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산업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로 에너지 관련 것들이 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입시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예요.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언제 처음 개발됐게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1976년 이때 MIT의 그 MIT의 그 물리학과 실험실에서 이제 또 교수가 또 그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일본계 미국인. 그래서 일본계 미국인이어서 이제 그 분이 처음 이제 MIT에서 저걸 만들어내요. 이제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이제 이 뭐냐면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연도를 다 외우는 이유는 이해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76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이때 내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매주 한 번씩 세미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전공에 무관하게 화학과 모든 대학원생이 모여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내용 발표를 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이때 이 MIT 물리학과의 이제 뭐냐면은 대학원생이었던 어떤 학생이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때 대학생이었던 분이 이제 2000년 요 시기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어가지고 자기도 직접 스웨덴으로 초청받아서 그 노벨상 리셉션을 보고 왔던 거예요. 이게 노벨상 딱 받으면 딱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 그 다음에 같이 연구했던 팀원, 뭐 제자들 이렇게 다 초청돼요. 전부 초청돼요. 다 초청돼가지고 거기 이제 리셉션장에 다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올라가 상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불려갔다 와가지고 기분 좋다고 이제 막 뭐냐면은 그 세미나 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연도들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2002년이었나 3년에 서울대 입시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서울대 입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몇 년 주기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계속 시험에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로 관련해서 생산과 관련된 가장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꼭 잘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전기화학적 관점에서 구동되는 배터리 중 좀 특별하게 구동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알고 여기서 일어나는 또 이제 좀 위험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자, 우선 에노드라는 말 알죠? 자, 에노드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바로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냐면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뭐냐 싶겠지만 뭘 그린 거냐면 얘는 흑연의 한 층들입니다. 흑연이라는 말 알죠? 그래서 흑연은 어떤 형태의 물질이냐면 바로 침상 물질이죠. 그래서 뭐 탄소가 이렇게 육각 평면 구조를 이루고 이게 2차원 평면성에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돼서 평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 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게 그게 바로 흑연, 우리가 영어로는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흑연에서 나타나는 이 흑연의 한 층을 또 뭐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래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그 뭐냐면 그래핀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라고 하는 게 카이스트 입시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뭐 이렇게 복습해 보도록 하시고, 어쨌건 이렇게 그래핀이라고 할 수 있는 침상 물질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걸 우리가 흑연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흑연과 흑연의 층 사이에 요런 식의 자, 여기 이제 뭐가 껴들어가 있냐면 바로 알칼리 금속 원자들. 이 알칼리 금속 원자들이 저기에 있는 흑연의 저 층상 사이에 층간 삽입되어 있는 형태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층간 삽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전문 용어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인터캘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캘레이티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뭐냐면은 침상 물질에 뭔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콕콕콕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물질이 바로 에노드예요. 그러면 이게 뭐 되게 특별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흑연 우리 지구에 별로 없어요? 굉장히 흔해요. 우리 지구에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리튬, 소디움, 포타슘 같은 알칼리 금속, 이것도 되게 귀해요. 되게 흔해요. 되게 흔하죠. 이게 뭐 특별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땅에서 막 땅을 파다가 흑연층이 나오면 그 흑연을 딱 드러내면 보통 이렇게 그냥 생겼어요. 그러니까 흑연이 순수하게 흑연만으로 있는 건 별로 없고요. 흑연을 이렇게 파내서 이게 석탄 덩어리다 해서 이렇게 딱 드러내면 그 안에 층상 안에 알칼리 금속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자연에 그런 식으로 잘 존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자연에 저렇게 잘 존재하니까 층간 삽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때 이제 놀랍게도 1. 여기에 있는 알칼리 금속들은 뭐 이온화 에너지, 이게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죠. 그죠? 그러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가, 전자를 내어놓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반면 저기에 있는 흑연층은
얘는 컨덕션 밴드. 요게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흑연은 그 도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흑연은 자유전자가 굉장히 잘 이동할 수 있는 도체인데 이유가 바로 요 컨덕션 밴드가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 분석을 하면 그런데 뭐 입시에서 분자기도 함수가 뭐 잘 나오는 건 아닌지라 그냥 이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칼리 금속은 이온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흑연은 전자를 잘 받아들이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얘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많이 나타나냐면 이 흑연층 사이에 들어있었던 어떤 리튬 원자, 자, 지금 여기서는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자, 알칼리 금속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은 최외각 전자가 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얘가 어떤 녀석은 이렇게 양이온이 되면서 그 하나의 전자가 흑연층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유전자처럼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원래 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인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가 다시 또 뭐 리튬이랑 결합을 해서 원래 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두 상태는 뭐 100% 이렇게 있다, 100% 이렇게 있다가 아니라 뭐 그냥 두 상태가 그냥 되게 좀 평형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리튬 이온은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있고 어떤 리튬 이온은 이온화가 돼서 자유전자가 흑연층에 올라가 있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노드 자체의 물질적 특성 때문에 이런 구성을 갖는 게 저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에노드 구조다. 양자에 그렇죠? 자, 그렇죠. 보시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군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 네. 이번 주 금요일인가? 그렇지. 카이스트는 다음 주죠. 아, 그렇지. 자기는 먼저 올라와요. 목요일. 아, 목요일 날? 그래. 예은이는요? 목요일 날?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목요일인데 같은데 왜요? 같이 가면 되지. 아, 그럴 순 없어요? 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은아, 얘랑 같이 놀면 안 돼요? 승만이랑 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체크. 자, 다섯 장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저기에 있는 에노드의 구조다. 됐죠?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아시우사. 자,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자, 에노드 구성됐으니까 세 번째 이제 캐소드. 자, 이 캐소드는 우리말 번역이 바로 이제 환원 전극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캐소드라고 하는 저 구성을 좀 살펴보면 이 녀석은 첫 번째, 이 캐소드는 우선 여기 이제 실험식상 여기 실험식이 좀 독특해요. 실험식이 X 포인트 X 오케이. 둘 다 600X.
빼기 X에 코발트 2 빼기 X에 O2. 그냥 이거다. 여기만 붙으면 됩니다. 리튬 아래쪽에만 아래쪽에 1 빼기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1. 이 코발트 얘는 혼합 산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코발트 3가하고 코발트 4가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고, 지금 저기에 있는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는 이 코발트 3가가 대부분이 되는 거고, 코발트 4가가 여기에 소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X는 0에서 1 사이다. 그럼 만약에 X가 0이라고 해보자. X가 0이라고 하면 요 자리에다가 0 넣으면 되죠. 그럼 리튬이라고 하는 녀석의 반화수는 뭐예요? 1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0 넣으면 여기서 코발트는 몇 가로 있겠다는 거냐면 3가 플러스로 100%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산화수가 2 마이너스인 것이니까 보시다시피 1대 1대 2로 존재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두 개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X가 가상적으로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코발트하고 산소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코발트는 여기서 4가 플러스라고 해야 요 산소 2 마이너스랑 전기적 중성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1대2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X라고 하는 것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3가하고 4가의 비율이 정해진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다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튬이 현재 1 플러스죠. 그런 녀석이 1 빼기 X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코발트가 이때 어떻게 있는 거냐면 대부분은 3가로 존재하는데 아주 소량이 X개만큼 존재하고 나머지 1 빼기 X개가 3 플러스 산화수를 가지고 산소 2 마이너스랑 같이 존재하는 구조. 이게 바로 저 캐소드의 그 뭐냐면은 실험식인 겁니다. 그러면 요거 전하는데 계산하면 0 나올걸요? 요거 1 플러스 1 마이너스 X고 그다음 4 플러스 4X고 3 플러스 이것과는 3 빼기 3X 하면은 이게 4가 나올 거예요. 그럼 2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4 마이너스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코발트 4 플러스가 존재하는 만큼 리튬 플러스의 그 비율이 감소하는구나, 이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시다시피 리튬과 코발트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중 소량 코발트가 섞이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그 뭐냐면 리튬의 일부가 소실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양ጫ임?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환원 전극을 이런 식으로 써둔 건데 이때 이제 여기 줄게요.
보시다시피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도 이 또한 뭐냐면 층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드를 구성하는 이 흑연층도 층상 물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캐소드도 층상 물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층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근데 이제 묘하게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때 산소는 생략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온인 리튬하고 코발트 이온만 표기를 해놓은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비율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리튬 1+와 코발트 3+. 보이시면은 리튬 1+와 코발트 3+가 1대1, 1대1로 존재하는 게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구조 내에 리튬 1+와 코발트 3+가 1대1, 1대1로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비율만큼 코발트 작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코발트 작가가 소량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가 중에 일부가 코발트 작가인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3가가 4가가 되면 그 리튬 중 일부가 소실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자리는 뭐가 된다?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전기적으로도 딱 중성을 이룰 수 있는 게 1+, 3+다 하면 4+죠. 그런데 그거를 4+ 혼자 전하량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략되어 있는 산소 두 개가 각각 산소가 2-면은 산소 산화수 2-면 두 개 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중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중화가 될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에노드하고 캐소드가 구성된 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위에 줄게요. 줄게요.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방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 요거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 요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전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기 스위치가 보이죠? 이 스위치를 ON 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드의 어떤 리튬 원자의 이온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가 1+가 되면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놈의 자유전자가 얘가 이렇게 1+로 변하고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흑연층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흑연이라고 하는 게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컨덕션 밴드가 잘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이제 반대쪽 전구로 이동할 수 있죠. 그 반대쪽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캐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스위치 온 한과 동시에
이렇게 반대쪽 점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저런 식으로 캐소드에 도달한 저 자유전자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캐소드에 도달한 자유전자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죠. 자, 전자는 스스로가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전자는 스스로가 마이너스 입자죠. 그럼 스스로가 마이너스 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냐면은 그 스스로가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인 녀석은 주변에 플러스를 좋아하겠죠. 그럼 이때 이 리튬 입장에서는 주변에 플러스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주변에 플러스가 코발트 3가도 있고 리튬 1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군데 플러스가 있지만 이때 정전기적 인력으로 가장 강하게 엮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코발트 4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코발트 4가 요거와 우선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왜냐하면 얘하고 자유전자는 정전기적 인력이 클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반응을 쓰면 코발트 요 4가가 전자랑 반응을 해서 코발트 3가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코발트 4가 쪽으로 가서 요 3가가 뭐로 바뀐다? 아니 4가가 3가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방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죠? 좋아. 아이고. 자, 여기 됐죠? 됐죠? 좋아. 자, 그런데 이때 1, 2, 3 됐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에노드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에노드라는 말 자체가 산화니까 이런 식의 산화를 통해서 자유전자가 생산이 되었죠. 그렇다면 리튬이 층간 삽입되어 있는 저 흑연층은 공학적으로는 플러스 극이겠어요, 마이너스 극이겠어요? 공학적으로는 여기가 플러스, 공학적으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승마는 마이너스 극. 저기 마이너스 여기죠? 자, 이런 꼬마 정보 회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때 스위치 온 했을 때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자유전자는 어디로 흘러요? 마이너스. 자유전자는 여기서 자유전자가 나오잖아요. 즉 공학적으로 자유전자를 만들어서 방출하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유전자를 만들어서 방출하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마이너스. 알겠죠? 그래서 전기화학에서 에노드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알겠죠? 예전에는 알았을 텐데 오랜만에 봐서 까무룩했나 보네요. 얘나 마이너스 맞죠? 얘나 이 순간 한심하죠? 그렇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순간 얼굴 빨개졌어요. 네, 안 돼. 괜찮아요? 귀 빨개졌는데? 괜찮아요?
내가 한심하죠 그랬는데 그 뭐야 리트리버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행이죠. 그래.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배터리에서 에너드는 마이너스 극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이제 어디에 도달한 거야? 캐소드에 도달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캐소드에 도달하고 나면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코발트 사카랑 반응을 해버리는 거니까 캐소드에서 자유전자는 생성이 되어 자유전자가 소비가 돼요. 여기에서 자유전자가 소비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유전자가 소비되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전 과정에서 저 흑연 리튬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저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좋아. 이렇게 됐죠? 이제 됐죠? 좋아. 자, 그런데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이게 배터리가 구동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터리 구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현상. 배터리가 구동될 때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됐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뭐 볼타전지가 됐건 볼타전지? 그 저번 주에 그 넷플릭스에 프랑켄슈타인이 새로 떴거든요. 프랑켄슈타인 얘기는 알아? 소설 읽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관련된 영화 하나 본 적 있어요? 프랑켄슈타인 역대적으로 영화가 옥수를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와 이번에 만든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해. 꼭 한번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프랑켄슈타인은 자연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은 이게 그 자연 철학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 철학 혹은 그 화학 철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물 철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라면 한 번은 좀 봐주는 게 좋은 그 내용입니다. 소설을 읽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영화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에 뜬 게 정말 어마어마한 감독님이 만들었거든요. 기에르모 델 토로라고 진짜 엄청난 감독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꼭 봐도록 하자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에게 질문을 하면 자연과학적인 평론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보자겠죠? 엄청난 작품입니다.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아랑 둘이 보는데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라면 꼭 한번 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전기화학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자, anyway. 그래서 뭐 갈바니 전지건 볼타 전지건 리튬 아이온 배터리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전화량 보조입니다. 자, 모든 세상에서는 언제나 전화량 보존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자, 전화량 보존은 안 이루어질 때 있나요? 아니면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냐? 전화량 보존은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나요? 안 될 때도 있나요? 언제나. 전화량 보존은 적어도 지구에서는 언제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뭐 태양 같은 이런 별들에서는 워낙 고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보존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보통 우리 지구 환경이죠. 사실 인간에게 전 우주는 이 지구죠. 사실은 뭐 그렇죠. 네. 이 지구 환경 속에서는 저 전화량 보존은 언제나 성립해야 됩니다. 예은 전화량 보존이 뭐예요? 좋아요. 자, 전화량 보존은 항상 이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한다. 이게 전화량 보존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순수하게 플러스, 순수하게 마이너스를 띠는 시스템은 적어도 우리 지구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핵폭발 순간, 그 순간 찰나, 그
그때는 전하량 보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온들이 사방팔방 터져나가면서 그 순간 찰나는 전하량 보존이 순간 교란될 수는 있지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평형을 이룬 순간에는 언제나 정기적으로 죽는다.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도 매 순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전기적으로 중성.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아까 봐봐. 1 플러스 3 플러스 합쳐서 몇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합쳐서 몇 플러스? 4 플러스. 그리고 원래 4 플러스 그지? 계속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여야 되는데 오! 자유전자가 와서 반응을 하는 바람에 4 플러스가 뭐로 바뀌었어? 3 플러스로 바뀌었지. 오! 뭐가 없어졌어? 양 전하량이 하나 줄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질에서 캐소드로 어떻게 리튬 이온이 이동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전해질 용액 속에 이 리튬 이온 있죠? 얘가 이 비어져 있는 자리로 이쪽으로 리튬이 이동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해질 용액 쪽에 있었던 리튬 이온 하나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 리튬 이온이 새롭게 들어차는 요런 이온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 다시 1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가 다시 한번 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승관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노드에서 만들어진 리튬 플러스 이온. 에노드에서 만들어진 리튬 플러스 이온 누구? 요거. 이것은 전해질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서 뿅 하고 이동해 들어와야 된다. 그럼 이 자리가 싹 비겠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잘 봐요. 리튬 이온이 이동하기 전에 보시다시피 1 플러스 이온 3개, 1 마이너스 이온 3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해질 용액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캐소드에서 플러스 이온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리튬 이온 하나가 빠져나가죠. 그러면 얘 리튬 이온 하나가 캐소드 쪽으로 빠져나가면 여기도 전하량 보존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때 에노드에서 만들어진 리튬 플러스가 다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양이온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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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음이온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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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서 이 순간 다시 또 여기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러한 자유전자의 이동과 1, 2, 요 1, 2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일체의 시간 지연 없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리튬 이온이 자유전자를 뿅 만들었잖아요. 그럼 자유전자를 뿅 만들어서 스위치 온 하면 자유전자가 반대쪽 캐소드로 이동해서 코발트 4가랑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자유전자가 뿅 만들어져서 얘가 이동하는 순간 바로 얘가 동시에 같이 수용적으로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동하는 순간 같이 들어오고 그 순간 얘는 일이 들어가면서 자유전자가 이래서 바로 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의 이동과 1번, 2번에서 벌어지는 전하량 보존의 상황은 시간 지연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 생각해 둘 건 무슨 말?
자유전자를 만드는 에너드는 무슨 급?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러면서 그위즈 자, 이런 식의 고체, 액체 속 고체, 액체 속 뭐 혹은 고체, 액체를 한꺼번에 뭐라고 부른다고 썼죠? 고체, 액체를 한꺼번에 뭐라고 부른다고 썼죠? 예언아? 이런 걸 한꺼번에 컨덴스드 페이지라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응축상. 무엇에 반한 응축상? 어떤 상태에 반한 응축상? 응축상은 누구에 대한 뭐냐면 응축상? 그렇지. 기체에 대한 상을 응축상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체는 이렇게 확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널널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기체는 널널하게 퍼져 있는 게 기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상을 응축상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고체, 액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응축상 속 전류 속력은 얼마나요? 얘는 고체나 액체 속 전류의 이동 속력은 얼마예요? 빠르다. 네. 빠르다. 빠르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가정하냐면 광속으로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근데 전자도 질량이 있어요? 질량 없어요? 질량 있죠. 근데 어떻게 광속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전자가 광속으로 움직여요? 전자도 질량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류가 광속으로 움직여요? 공학적인 가정. 공학적인 가정이라고요? 아니, 그 가정도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나 아니면 직관이나 아니면 현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왜 그런 식의 가정을 하냐고. 그냥 저 예은이 말처럼 빨라서 예은아 왜 광속이 빨라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 위치 불확정성이요. 너무 어려운 말이고. 왜 고체 액체 속 전류는 광속으로 움직이느냐? 그럼 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광속이란 사실 그게 뭐 빠르긴 하지만 제한 속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냥 무한정 빠른 속도라는 얘기예요. 광속이라는 건. 사람에게는 그냥 무한정 빠른 속도라는 얘기잖아요. 왜 전류가 무한정 빠르다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바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응축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공 속에선 자유전자라고 하더라도 광속으로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입니다. 전자도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광속보다 느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입자가속기라고 하는 실험 장비가 있거든요. 입자가속기는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거의 진공 속에서 전자를 가속시킵니다. 그러면 대략 전자가 어디까지 도달하는 속력이 빛의 속력이 한 80%까지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에너지만 많이 들이면 충분히 다 가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은 광속에 도달할 수는 없죠. 실제로 이제 전자도 질량을 가진 입체니까, 입자니까. 그런데 고체 액체 속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유전자가 광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전류가 광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차이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 왜 장난감 중에 그래서 이런 진짜 장난감이잖아요. 그럼 땡 때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땡 때리면
얘가 이게 탁 붙고 얘만 통 튕겨서 나가죠. 다시 땡 때리면 탕 튕겨서 나가죠. 이때 얘가 딱 때렸을 때 그 운동 에너지가 이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시간 지연이 생긴 다음 얘가 튕겨나가나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때리자마자 날아가잖아요. 때리자마자 날아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질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때렸을 때 떨어져 나가는 속력을 측정을 하면 그건 시간 지연이 있겠어요? 시간 지연 없겠어요? 시간 지연 없이 거의 광속으로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떨어져 나가는 그 시간 간격을 측정한다라고 치면 그 시간 간격이 거의 0의 수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고체, 예를 들면 이런 도성 같은 게 고체잖아요. 그럼 고체에 다들 뭐가 있겠습니까? 핵이 있겠죠. 최외곽 전자궤도에 전자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거기서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자가 이 플러스 극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전자가 이 플러스 극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직전에 있는 어떤 원자의 자유전자와 청력이 생길 뿐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얘랑 청력이 생기고 얘는 얘랑 청력이 생기고 얘는 얘랑 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진짜 장난감처럼 어디선가 마이너스 극에서 자유전자가 생성되면 생성되자마자 얘가 얘를 밀어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뭐이라서 물질로 가득 찬 응축상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끼리의 청력에 의해서 전류의 이동 속도는 광속에 가깝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유전자의 이동과 이렇게 리튬이온의 이동, 전하량 보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다? 실시간으로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구동되는 게 모든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뿐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개발해 놓은 모든 배터리에서 항상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고다음. 자, 다 썼어요? 다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준다. 준다. 왔습니다. 충전 과정. 충전 과정. 자, 충전 과정은 방전 과정은 정확한 역과정입니다. 방전 과정은 정확한 반대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사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물건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휴대전화, 혹은 뭐 아니면 저기 뭐 노트북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랩톱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흔한데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사실 뭐 할 수 있어요? 뭐 리튬은 뭐 할 수 있냐고 충전할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충전 과정은 당연히 뭐 화학을 1도 몰라도 충전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것 같다 이 생각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을 1도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과정의 정확한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어요.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코발트 4가랑 반응을 해요. 3가가 된 다음에 리튬이온이 이동해요. 여기서 리튬이 이동해요. 라고 하는 그 설명이잖아. 그거를 시간을 되돌려서 하겠죠? 시간을 되돌려서 거꾸로 재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일. 그게 바로 충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충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강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했잖아요? 여기서 강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제적 변화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간단하게 싹 그려보면 오케이. 자, 아까 여기서 리튬 이온이 만들어지고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코발트 4가랑 반응을 했던 그 결과를 지금 여기다 그려볼까요? 그죠? 이거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때 충전 과정은 아까 여기서 일어나는 게 거꾸로 일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뭐가 필요하다? 바로 외부 전원이 필요하다고. 외부 전원. 그럼 여기다 이제 외부 전원을 세팅해야 되겠죠. 외부 전원을. 여기 외부 전원을 세팅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휴대전화에 꽁무니에 뭐 쿡 꽂아가지고 전기 쿡 꽂을 콘센트에 딱 꽂았을 때 그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어디에 플러스 볼을 걸어야 될까? 혹은 어디에 마이너스 볼을 걸어야 될까? 외부 전원을 어떤 식으로 걸어야 할까요? 저 외부 전원에 거는 방향 어디가 되냐는 거예요. 저 어디에 플러스 걸어야 되겠어? 오른. 자, 얘 어디에 플러스 걸어야 되겠어? 자, 목적은 방전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을 거꾸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어디에 마이너스를 걸고 어디에 플러스를 걸어야 될까요? 이거 어디에 플러스 어디에 마이너스? 뭐 몰라요? 바로 봐. 요렇게 걸어야 됩니다. 잠시만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 꼭 기억할 건 이겁니다. 방전 과정의 마이너스 극에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용적 이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외우기 좋을 때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플러스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봐. 원래 방전 과정에서 마이너스 극이 어디였어요? 여기에 있는 그 뭐냐면 리튬 흑연 쪽이었죠. 그 방전 과정의 마이너스 극에다가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을 걸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원래 방전 과정의 플러스 극에다가는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얘는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이 충전 가능한 배터리에서는 언제나 생각하면 돼요. 그죠?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또 걸면 돼요. 그러면 충전이 돼요. 알겠죠? 반대니까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걸어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방전에서 마이너스 극이 외부전원 마이너스 극을 거는 거야. 모든 충전 배터리. 알겠죠?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건 납축전지건 니켈 배터리건 뭐건 충전 가능한 데다가는 무조건 마이너스 극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거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 충전이 돼. 자, 그러면 외부전원 플러스 극의 의미는 뭐예요? 외부전원 플러스 극의 의미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은 무슨 일을 해요? 전자수. 그렇지. 얘는 강제적으로 전자를 뽑아내는 애죠. 무슨 말이겠어요? 강제적으로 전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럼 강제적으로 전자가 뽑혀 나온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저기에서는 산화 반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원 반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선 강제적 산화가 돼야 되겠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불러요? 에노드라고 하죠. 그래서 충전 과정에서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쪽이 산화적극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오! 아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방전 과정에서는 뭐였어요? 캐소드였죠. 그런데 충전 과정에서는 에노드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왜? 무슨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역반응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요거 아까 코발트 3가로 변했던 애 있죠? 얘가 뭐로 다시 바뀌겠어요? 4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겠죠? 이 자유전자가 어디로? 요 플러스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쓰니까 얘가 플러스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알겠죠? 그러면 외부전원 마이너스 극의 의미는 뭐예요? 외부전원 마이너스 극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강제적으로 전자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흑연 전극에서는 강제적으로 무슨 반응이 돼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이 돼야 되겠죠. 강제적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 있기 때문에 얘는 에노드, 캐소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캐소드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캐소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제적으로 전자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요 전해질 용액 속에 있었던 리튬 이온 하나가 거꾸로 들어오면서 요 놈이 마이너스랑 정기적으로 중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액 중에 리튬 이온이 하나 없어지겠죠. 그럼 아까 여기에 있는 에노드에서 코발트 3가가 4가가 되면서 남게 되는 리튬 이온이 다시 이 전해질 용액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일어났던 거랑 반대적으로 일이 벌어진다. 알겠죠? 이렇게 구동되는 것을 뭐라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한다. 되죠? 자, 됐습니까? 됐죠. 고단! 외쳐볼게요.
해줄게. 그리고 이처럼 충방정이 가능한 것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충전 방정이 가능한 이런 배터리를 뭐라고 하죠? 뭐 세컨다리 배터리라고 한다. 우리말 번역은 2차전지. 그래서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2차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자, 이거 됐고, 자, 그다음 여기 뭐 써야 될까? 지금 뭐가 있어요? 리튬아이온 배터리는 이게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그냥 전멸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그냥 끝장나요. 이게 들어가면 끝장나요. 뭐? 응? 포로보로보로가 요거입니다. 요거. 자, 무슨 말이냐? 자유전자와 H2는 매우 잘 반응합니다. 굉장히 잘 반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이 가능하냐? 자, H2예요? H2? 그럼 얘가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자유전자. 그럼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H2가 자유전자랑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OH-. 여기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는 스스로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스스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애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겠어요, 플러스를 좋아하겠어요? 내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좋아하겠죠. 그럼 이때 이 H2O 중 누가 플러스예요? 얘가 플러스죠. 왜? 수소산화수가 얼마니까요? 1 플러스죠. 산소산화수는 얼마예요? 2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H2O와 전자가 반응을 한다는 건 엄밀하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자유전자와 여기에 있는 수소 H 플러스 이 둘 사이의 반응이라는 얘기죠. 하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서로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 수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겠지. 그죠? 좋아. 됐어.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산소 2-는
반응해요, 반응 안 해요? 저기 있는 산소 2-에서 반응해요,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산소 2-는 여기서 그대로 존재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H2O에 있는 수소가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랑 반응을 해가지고 그 전자랑 반응을 한 여기에 있는 수소가 염가가 되고 산소 2-는 그 2- 그대로 존재하는 이 상황의 반응이 진행이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자유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스스로가 플러스여야 하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양쪽에 뭐 질량 보존이나 전하량 보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여기서 H2O가 지금 보시다시피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H2O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보시다시피 수소란다. 자유전자가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1개인데 여기는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편의상 얘를 뭐 어떻게 표현해서 줬냐면 양분의 2분의 1 2분의 1 할까? 뭐 양분의 뭐라고 할까? 좋아. 2개. 뭐 1대1 그냥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로 넣으면 2분의 1로 너무 그렇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2개에 있는 요 수소가 보시다시피 수소가 1 플러스인데 전자를 받아들여서 수소 기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수소 원자가 2개고 산소 원자가 하나니까 양변에 질량 보존하고 전하량 보존을 고려하려면 이 경우는 뭐 2분의 1에 H2 가스 그 다음에 OH 해서 전체적으로 1- 라고 해주면 전체 질량 보존이 다 성립을 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는 H2O가 자유전자랑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고 OH- 이온을 만드는 건데 그걸 산화수 분석으로 보면 이 전자가 수소랑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 2-는 산화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응이 여기서 진행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유전자는 H2O와 매우 잘 반응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식으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주로 어디서 공급되느냐? 방전 과정의 에노드에서 공급된다고 할 때 여기 있는 H2O가 보통 수증기 상태로 이 내부로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원래는 반대쪽 캐소드 쪽으로 가서 코발트 삭가랑 반응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전자가 코발트 삭가랑 반응하는 게 아니라 침범에 들어오는 수증기랑 반응을 해버리면 이 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지 못한 채 리튬이 빠져나와 버리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리튬이랑 빠져나와 버리고 OH-가 여기에 계속 쌓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용액 여기 있는 전해질 용액 속에 OH-하고 리튬이 계속 쌓이고 여기에 있는 이 리튬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여기 안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여기에 있는 이 수증기가 계속 얘랑 반응을 하겠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에노드에 이렇게 층간 삽입되어 있어야 될 리튬이 남아있지를 못하고 다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뭘 만들지 못하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에 있는 흑연층 사이의 모든 리튬 원자가 저 전해질 용액 속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저 배터리의 효율이 매우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절대로 H2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전해질 용액의 용매는 극성이 매우 큰 유기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그 교재에도 몇 가지 예시를 써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나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저 유기 전해질 용액의 용매가 됩니다. 자, 이때 극성은 왜 매우 커야 할까요? 즉 여기는 액체는 맞거든요. 액체 상태는 맞는데 물리 용매가 아니라 이런 식의 유기 용매들이 뭐냐면 용매인 액체 용액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들의 성격 중에 하나가 극성이 매우 크다고 했잖아요. 왜 극성이 매우 커야 되죠? 물을 잘 용해시키는. 물을 잘 용해시켜야 된다고요? 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물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물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물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아니 물 있으면 큰일 난다며. 물 없다니까. 이게 물 들어가면 그 불량품이 알겠어요? 물 들어간 건 중국 배터리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물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요. 좀 큰일 나. 바로 이온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온이죠. 이온이죠. 기본적으로 이온은 물에 잘 녹아요,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기본적으로 이온은 물에 잘 녹아요, 그 뭐냐면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저기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 소고기 고기 구워 먹는 데 가면 참기름장 나오잖아요. 참기름에 소금 넣은 거. 그러면 참기름은 물이에요, 유기물질이에요? 유기물질이죠. 거기 올려놓은 소금 알갱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이온은 원래 어디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죠.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물을 못 쓴다 그랬어요? 물을 못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을 못 쓰는데 이온을 잘 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용매인데도 극성이 매우 커야 유기용매에 이온 결합 물질이 잘 녹을 거 아니에요. 물 있으면 안 돼요. 물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물 있으면 큰일 나. 이거 알죠? 물을 꼭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좋아. 그래서 지금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이폰 수리할 때 그 아이폰 뒤에 뜯었을 때 그때 리튬 아이온 배터리 본 적 있어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 밀봉돼 있어요. 완전 밀봉돼 있어요. 즉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자유전자가 흐르는 이 도선은 여기 이제 휴대전화가 걸려 있는 거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여기가 이렇게 완벽 밀봉돼 있어요. 왜 완벽 밀봉시켜야 되겠어요? 이거 찢어지면 뭐가 들어올 테니까. 찢어지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수증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꽉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완전 딱 그
휴대전화 뒤에 뚜껑 딱 열면 안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아주 두꺼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다 코팅이 돼 있어요. 딱 그냥 육안으로 봐도 와 저거 되게 쫀쫀해 보인다 라고 하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완전 밀봉된 이유가 뭐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증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기 쓰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쓰다 보면 막 툭툭 떨어지잖아요. 툭툭 떨어지면서 저 밀봉이 살짝 찢어진다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수증기가 껴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수증기가 여기서 그러면서 수증기가 자유분자랑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수소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의 밀봉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튬 OH-가 만들어지면서 수소기체가 여기에 차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 밀봉되어야 될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기체가 차니까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휴대전화 전체가 약간 불어요. 이렇게 휴대전화가 이렇게 딱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눌렀을 때 몰랑몰랑해진 이런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럼 휴대전화 이게 위에 LCD가 떠요. 떠서 심해지면 아예 분리가 돼버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안에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안에 수소기체가 차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땐 당장 서비스센터에 가서 뭐 배터리를 교체하든지 에이스를 받든지 무슨 말 되겠어요? 그거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내버려두면 수소기체가 계속 차고, 그리고 이 수소기체가 만약에 이렇게 산소랑 만나게 되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면서 이런 식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 폭발 사고라고 하는 게 저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를 콕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밀봉을 하는 플라스틱,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에노드, 캐소드, 그리고 여기 유기용매 있죠. 이 유기용매를 연결해주는 염다리가 여기다 걸려있어요. 염다리가 걸려있다고. 그 염다리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이 또 있어요. 그럼 그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유기용매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온들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또 전극물질, 염다리들이 있겠지. 여기도 염다리가 있겠지. 여기는 액체인데 액체가 빠져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액체는 가만히 있고 이온들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그런 걸 만들어주는 이런 그 염다리성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특수 플라스틱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기 한 몇 달 전에 인천 송도에서 벤츠랑 터진 적 있죠? 그 사건 알아? 벤츠 터진 사건? 그 인천 송도면 거기 투기 지역이잖아요. 투기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 좀 사네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비싼 아파트 사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지하에 차가 한 100대 정도 주차돼 있었는데,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00대쯤 세워줄 수 있잖아. 그럼 거기는 또 아파트 투기 지역이라 나 좀 사네 하는 사람들이 갔을 테니 거기 있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비싼 차들이겠어요? 싼 차들이겠어요? 벤츠, 아우디, BMW, 벤틀리 이런 거 쫙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1억짜리 벤츠가 갑자기 터졌죠. 터졌어요. 1억짜리 벤츠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 사고로, 왜 전기차였거든. 1억짜리 벤츠차가 1억 2천만 원이었나? 거기서 갑자기 차가 주차해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갑자기 혼자 알아서 연기가 푸쉬 나기 시작하더니 차에서 불이 확 나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차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생각해봐. 보통 수입차 하나 비싼 건 1억 원 정도 하잖아. 100대에 세워져 있었으니까 차량 피해액만 100억이잖아. 근데 그게 벤츠 차 화재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차주 책임이야? 벤츠 책임이야? 나는 차를 사서 주차장에 주차시켰을 뿐이야. 근데 차가 알아서 막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어. 그럼 내 책임이야? 그거는 벤츠 책임이야? 벤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벤츠 회장이 나서서 선 지급금으로 50억 지불하겠다. 왜냐면 거기다 손해배상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0억은 안 되지. 왜냐면 50억만 해도 차값도 안 빠질 뿐더러 거기 주차장 거기 다 망가졌을 거 아니야. 그 수리해야 될 거 아니야.
50억을 안 내고 그럼 벤츠 회장이 그 우선 50억 내놓고 그 이후에 모든 거를 다 책임지겠다 해갖고 돼갖고 막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벤츠가 이렇게 대응을 했느냐? 자, 벤츠 같은 회사는 콧대가 높은 회사일까요? 그냥 말랑말랑한 회사일까요? 벤츠 같은 회사는 갑오브도 갑이죠.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막 보상일 때 안 그러거든. 근데 왜 그러냐? 벤츠가 어느 나라 회사죠? 벤츠가 어느 나라 회사예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이 샀어요. 몰랐죠? 더 이상 벤츠는 독일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벤츠가 독일에 넘어갔어요. 지분 50몇 %가 중국 거예요. 그래서 벤츠가 말도 안 되는 회사를 또 인수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배터리 회사를 인수해요. 어디 있는 회사? 중국 배터리 회사를 벤츠가 인수를 해요. 왜 그런 이상한 결정을 했겠어요? 경영진이 중국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벤츠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배터리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벤츠에 들어가는 모든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이 플라스틱 패킹, 이 염다리, 플라스틱 이런 걸 약간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벤츠가 그 사실을 덮으려고 선제적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달 전 일이고 뭐 내일이 아니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사실은 그거는 독일, 중국, 우리나라 사이의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무역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죠. 뭐 anyway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벤츠라는 게 이상하다. 왜 중국 벤츠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납품받지 왜 중국 배터리 회사를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유럽은 더 이상 배터리 같은 물건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국 배터리를 쓰면 되지. 대신 한국 배터리의 단점이 있어요. 비싸요.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려고 그 고급 브랜드 차에서 중국 배터리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지구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 정도가 만드는데 물량이 너무 적어요. 하세월이에요. 좀 주문을 하면 일본 배터리도 나쁘진 않은데 물량을 시간 내에 대주지 못해요. 전 세계 이런 최첨단 제조업이 우리나라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젠슨 왕이 이재용하고 정의선하고 치킨 먹은 거예요. 젠슨 왕 정도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졸라리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와서 뭐 족불났다고 와서 치킨을 먹어? 왜 먹어? 뭐 이재용 정의선 좋아해서? 뭐 젠슨 왕이 이재용 대통령 좋아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 바쁜 사람이. 그리고 젠슨 왕 정도면 갑오보다 갑이잖아. 갑오보다 갑이잖아. 그런 인간이 왜 여기까지 치킨을 먹냐고. 바로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젠슨 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조업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 내용을 숙지해 두도록 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실 받으세요. 너무 많이 식었는데?